서양의 마녀 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 글쓴이 변호사 박원순. 우리 현대사에 나타난 국가보안법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마녀 재판의 이해와 분석은 큰 도움이 된다. 서로의 유사성을 검토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이, 나아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도그마가 이 땅에 뿌려놓은 분열과 적대, 고난과 희생의 과정과 본질, 그 상처를 치유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행은 패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시대와 지역을 휩쓰는 질병이 있다. 이 질병은 단순히 병리학상의 전염병에 그치지 않고 한 시대의 풍조나 생각, 나아가 이념도 포함한다. 중세 유럽에 나타나는 이른바 마녀 재판은 그러한 사회적 질병의 하나였다. 중세 유럽의 역사에서 20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각지에 전파되고 창궐한 유형성 마녀병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부녀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우리는 중세 서양 사회를 휩쓸었던 마녀 재판을 끔찍한 영화의 한 장면으로나 기억하고 있다. 오늘날 이 마녀들의 존재와 그들의 혐의를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 현대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마녀에 대한 현실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환상의 영역일 뿐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당시의 유럽인들은 이 마녀들의 존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악행과 위험성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유럽 사회를 휩쓸었던 마녀 현상이 다른 형태로 재현되어 왔다. 빨갱이라는 말 한마디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와 차별, 처벌과 고통을 맛보게 하는 구호였다. 마녀라는 말 한마디로 극한적인 고문과 화형의 고통에 직면해야 했던 많은 유럽인들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빨갱이라는 말 한마디로 국가보안법의 형틀을 맞이해야 했던 비극적 한국인들이 우리 현대사 속에 수없이 발견된다. 중세 서양인들이 마녀의 실제를 믿고 이들을 활용시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공동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듯이 이 땅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빨갱이의 존재와 이들의 사회에 대한 위험성을 믿고 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단되는 것을 지지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신념과 태도 때문에 수많은 동시대인이 빨갱이로 몰려 마녀 재판의 희생양이 되었다. 우리 현대사에 나타난 국가보안법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마녀 재판의 이해와 분석은 큰 도움이 된다. 도그마가 된 한 이데올로기를 위해 많은 인간이 희생된 사례로서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어 보편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이 땅에서 소란을 거듭하며 진행되어 온 국가보안법 재판은 서양의 마녀 재판과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이러한 유사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는 국가보안법, 나아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도그마가 이 땅에 뿌려온 분열과 적대, 고난과 희생의 과정과 본질, 그 상처를 치유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녀 재판의 시작과 전개. 원래 마녀는 마녀 사냥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마녀라기보다는 주술을 행하는 여자를 말하는 정도였다. 이들은 신비적 직관에다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거나 여성의 다산을 돕는다거나 또는 반대로 낙태를 시키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 요구에 응하여 존재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주술사들이 마녀로 낙인 찍히고 이단으로 핍박받기 시작한 것은 14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이때부터 마녀를 판별하는 지표와 기준이 생겨나고 이들을 집단적인 섹트로서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14세기를 대표하는 이단신문관 베르나르키는 부부의 불화를 초래하고 미래를 예언하며 병을 고치는 자를 주의하라고 촉구하였다. 그 후 교황은 마녀를 최악의 이단으로 처벌하는 것을 이단신문관에게 허가하는 한편 많은 신학자, 악마학자는 마녀에게 공통의 특징, 그 식별 방법 등을 연구하게 된다. 그 결과 14세기 말에는 일종의 마녀교로서 마녀라는 집단의 존재가 자명하게 된다. 15세기까지 마녀의 소추는 극히 경미하였다. 그러나 1500년 경을 경계로 하여 전 유럽의 전염병과 같이 마녀의 체포와 재판, 소추가 퍼졌다. 처참한 마녀 재판이 유럽을 휩쓸었다. 1484년에는 교황 이노센트 8세의 교서와 1487년에는 마녀 소추 지침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마녀에 대한 상세한 연구서로 1869년도에 이미 29판이 출판될 정도로 베스트셀러였다.
점차 마녀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절대적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마녀의 본질을 논하는 허다한 서적이 간행되고, 저명한 법률가가 악마에게 혼을 파는 계약의 성질을 연구하며, 당시의 형법이 마법사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로써 마녀의 실제에 대한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마녀를 적발, 추궁하는 것은 관리와 주민의 신성한 의무이기조차 하였다. 이것이 전에 없던 마녀의 박해시대가 열린 큰 배경이었다. 마녀의 개념과 그 특징. 일반적으로 마녀는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원망과 저주를 받는다. 마녀는 바로 자신들에게 해악을 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이나 가축과 접촉하면 병이 들게 하는 방법을 악마로부터 배운 마녀는 바람이나 곤충 등에게 주문을 걸어 곡물이나 과수, 가축 등의 병균을 옮기게 만든다. 마녀가 사악한 눈으로 쳐다보면 그 사람은 미쳐버린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마녀는 어떤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의 죄목은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되었다. 악마와 계약을 맺은 죄, 악마에게 예배한 죄, 악마의 꽁무니에 입맞춘 죄,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 죄, 불법적인 악마 연회에 참석한 죄, 얼음같이 차디찬 성기를 지닌 악마 인큐비와 성교를 한 죄, 여성 악마인 서큐비와 성교한 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마녀는 십자가를 배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 로마 가톨릭의 어떠한 권위도 부정한다. 이것이야말로 마녀를 핍박하는 도덕적, 사회적 근거가 되었다. 마녀에 대한 처벌과 재판. 마녀는 먼저 풍문에 의해 적발되었다. 누구누구가 마녀라고 하는 소문이 나고 이들을 체포하고 이웃에 부합하는 진술에 기초하여 고문에 의해 마녀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미 마녀로서 소추받은 자가 신문과정에 자신이 아는 다른 마녀를 지명하는 경우 체포된다. 그뿐 아니라 마녀의 자식도 마녀로 간주되었다. 그 자식들은 때로는 고문에 의해 마녀로 조작되거나 어떤 때는 고문도 없이 그냥 화형당하기도 하였다. 희생자들 가운데는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유아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그들의 모친이 마녀였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밤중에 집에 있지 않았거나 행선지를 대지 못하는 경우 마녀회에 참석한 근거가 되었다. 고문을 가하는데도 비명을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경우 마녀의 징표가 되었다. 체포되면서 지나치게 놀라는 모습이 마녀의 징표로 여겨지는가 하면 지나치게 차분한 것도 마녀의 습성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마녀로 한번 의심을 받게 되면 마녀로 만들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셈이다. 당시에는 이태리 법학과 캐논법을 통하여 유럽 여러 나라가 이른바 규문주의 소송 절차를 채택하고 있었다. 규문주의란 형사 소송 절차의 개시와 심리를 소추권자의 소추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는 원칙을 말하며, 이 소송 절차 아래서는 고문이 합법화되어 있었다. 마녀는 바로 이 고문의 소산이었으며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규문주의 소송 절차의 당연한 결과였다. 15-16세기경 로마법이 전래되면서 이른바 논리증거주의가 채용되었다. 유증사실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경험상, 논리상 진실인 것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한 증거자료의 존재를 필요로 하였다. 1532년 제정되어 18세기 말까지 독일 보통법이었던 카롤리나 형법의 증거원칙에 의하면 유죄의 증거로서 피고인의 자백 외에 2명의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에 의하더라도 법률에 정하는 정도의 정황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에 의한 자백이 허용되어 이것이 마녀의 양산의 별다른 통제가 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고문은 거의 모든 마녀 재판의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마녀는 결국 고문의 소산이었다. 물론 희귀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어떤 소녀는 자신이 마녀임을 아버지에게 자백하고 아버지가 딸을 신고하여 마녀 재판에 등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마녀들은 자신이 마녀라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럴 경우 위에서 본 마녀의 징표들을 들이밀며 마녀라는 사실을 시인할 것을 강요한다. 그 강요의 수단이 바로 고문이었던 것이다. 마녀 재판의 소멸.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광란을 연출하였던 마녀 재판도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그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의 진정과 더불어 이성적 세계관과 과학적 정신의 대두는 불가피한 시대정신이 되었고 이것은 신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의 해방을 의미하였다. 이로써 불합리한 마녀재판도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마녀재판과 투쟁한 사람들이 마녀재판이 극성을 부리던 그 시대에도 없지는 않았다. 아그리파 후안, 네소데스 아임, 프리드리히 후안 수베 등은 인류의 문화가 오래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가장 용감하게 마녀의 존재를 부정하고 마녀재판의 종식에 큰 공적이 있는 학자는 대학 교수였던 크리스찬 토마지우스였다. 그는 1701년 마법의 죄라는 유명한 책을 간행하였다. 그 이전의 학자들의 견해는 수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마의 원조자가 박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저술들도 익명으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토마지우스는 합리적인 시대정신의 선두에 섰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 학자들의 견해마저 수용하여 그 책을 간행할 수 있었다. 18세기를 지나면서 마녀의 고문과 그에 따른 화형도 사라졌다. 독일의 경우 1749년 에뷰르소부르크에서 한 건, 1751년 아인팅겐에서 한 건, 1775년 겜틴에서 한 건의 마녀재판이 기록되고 있고, 그 7년 후인 1782년 스위스의 게랄스라는 지방에서 아인나 겔티라는 마녀가 고문 끝에 참수형에 처해진 것을 끝으로 마녀재판은 유럽 대륙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마녀재판. 만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녀재판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녀를 발견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당시와 마찬가지로 많은 마녀를 적발하고 화형을 처할 수 있다. 그 방법이란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확실하게 신속하게 목적에 도달시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인간의 죄악 가운데 가장 우매한 소산, 즉 고문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서양학자가 한 이 말이 바로 이 땅의 현대사에서 재현되어 온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우리 시대에 존재하였던 수많은 빨갱이는 기실 중세 유럽의 마녀와 별다를 짓이 없었다. 빨갱이라는 말만으로도 고문이 용인되고 정당한 행사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있었다. 언론도, 국민도 그러한 것쯤은 용인하였다. 이러한 방조와 방관 사이에 빨갱이 대한 선동과 조작이 판을 쳤다. 억울한 희생이 잇따를 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사회 일각에서는 격한 좌경용공 세력이 민주화라는 가면 아래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폭력과 불법과 선동으로 공산주의 세상을 세우겠다고 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폭력좌경 세력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전환기에 해이해지기 쉬운 사회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함으로써 국기를 튼튼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43 특별담화문 가운데 현 정권은 이 사건 수사의 초기부터 매스컴을 동원하여 편향보도로 왜곡했다. 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했다. 그들은 나를 구타하고 매나라 고문을 하고 온갖 모욕과 협박을 했다. 내가 용공, 불순 세력이요, 좌경의식을 가졌다는 말은 정치 권력이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관제빨갱이일 뿐이다. 빨갱이라는 누명만 벗겨준다면 나는 최후 진술을 하지 않을 용의도 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것이 어찌 빨갱이인가? 우리나라의 정치학 사전에 빨갱이란 반독재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애국자를 독재자가 남용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기재해야 오해가 없을 것이다. 문부식 1982년 8월 12일 부산지법 최후 진술 가운데 민주주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이 같은 논쟁은 차라리 전쟁이라고 부를 만하였다. 이른바 용공조작 위 거센 바람은 지난 반세기의 현대사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빨갱이라는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뒤바꿔야 했는지 모른다. 더러는 처형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 가족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멍해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정치 사회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율성과 자존심이 존중되어야 할 문학, 학문, 예술 등 모든 영역의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밈으로써 자유로워야 할 상상력과 창작성이 소진되었다. 국가보안법 현상은 중세의 마녀 반세기의 재판과 너무도 많은 점에서 유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 주술과 공포 속에 우리가 살아온 것이다.
빨갱이라는 말은 주술화되어 그 말을 뒤집어 쓴 자는 저주받은 사탄처럼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 돼버렸다. 아직도 이 땅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그 역사적 사회과학적 의미의 조명은 무시된 채 신화 속의 악령처럼 희생제물을 찾아 도처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월간 말지 제9호 24쪽 국가보안법과 마녀재판의 유사점. 너무도 기나긴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가진 중세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 현대사 속의 국가보안법 재판은 기가 막힐 정도로 유사성을 지닌다. 여기서는 그 유사성의 밑가지 단면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중죄의식과 공정절차의 실종. 국가보안법은 한 국가의 형법체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로 인식되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이 경찰, 검찰, 안기부 등에 의해 취급될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안기부의 지휘 통제 아래 있었다. 안기부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을 오히려 상명하고 관계에 두고 있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이 중대사안이며 중죄라는 인식은 곧바로 수사재판기관에서의 특별 취급을 낳았고, 그것은 곧바로 통상사법 절차의 해제와 엄벌주의를 낳았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피고인 보호를 위한 각종의 장치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해제되었고 적부심과 보석, 집행유예는 국가보안법 사건에는 대체로 해당이 없었다. 마녀재판 역시 이미 설명한 대로 신에 대한 모독과 기독교에 대한 배반, 악마와의 거래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로 취급받았다. 엄정한 증거가 필요한 로마법 전수 이후에도 법률가들은 그 예외로 마녀에 대한 고문과 이로 인한 자백 증거를 허용하였다. 일반 사건에는 허용되지 않는 고문의 반복이 마녀에게 가해졌고 마녀 소출을 담당하는 자들은 마녀에 대한 예외적 법률 해석에 따라 충실하게 그 직무에 종사하였다. 국가보안법이든 마녀 사건이든 가장 중죄라는 생각이 바로 대량의 희생자와 극단적인 피해를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정당한 재판 절차마저 유린하는 근거와 배경이 되었다. 2. 고문의 상용. 마녀라고 고백한 고백서는 많지만 자신이 정말 마녀라고 자인한 마녀의 사례는 역사 속에서 실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고백서는 결국 엄청난 고문에 의해 만들어진 고문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 악마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자백을 하기까지 이들이 얼마나 심한 고문을 받았겠는가. 고문은 마녀로 신문받는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고문의 과정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의 또 다른 희생자를 불러오게 마련이었다. 누가 자신을 마녀로 안내하였고, 어떤 마녀들이 이웃에 있으며 악마연회의 참석자들을 대라는 수사관의 요구와 고문은 곧바로 수십 명이 연쇄적인 마녀가 그 피해자의 입에서 올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 사건도 고문과 친한 범죄이다. 특히 간첩사건이나 조직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고문 피해의 호소가 따른다. 고문은 자백을 낳고 자백은 무고한 가족과 동료의 연쇄적 구속을 가온다. 이른바 불고지죄까지 쳐서 한 간접사건은 수명에서 수십 명이 구속을 부른다. 때로는 한 집안의 폐가망신을 초래한다. 이바 송씨 일가 사건은 전형적인 예이다. 한 월북한 가족 때문에 충청도의 한 송씨 집안은 수십 명이 구속되고 장기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절단이 나고 말았던 것이다. 3. 사상의 재판. 마녀재판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마녀들의 햄머를 집필한 인스티토리와 스프랭거는 다른 사람이 꿈속에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녀는 단지 생각만으로 남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악한 생각도 처벌할 근거가 되었다. 마녀들은 이웃이나 동물에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아도 마녀라는 사실 자체, 마녀로서 악마연회에 참석하고 악마와 키스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했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열전 가운데는 일기에 쓴 내용이 문제되었거나 농담으로 한 대화조차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 단순히 책을 읽고 소지하는 것이 수없이 문제되었다. 몇 명의 학생들이 모여 토론한 것이 의식화라는 이름으로 척단된 사례는 예거하기조차 힘들다. 단순한 물건조차도 그것의 사상성을 주입하여 처벌하려 들었다. 이른바 북한 우표 수집 사건이 바로 그러하였다.
단순한 자연현상조차도 마녀의 악의와 그에 기초한 결과로 몰아붙여 처단한 마녀 재판의 광기와 다를 바 없었다. 이와 같이 행동만이 아니라 사상과 양심조차도 처단할 수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었다. 내면조차도 반공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꿈속에서도, 일기 속에서도, 소설의 초고에서도 허튼 소리는 허용되지 않았다. 4. 이웃의 태도, 고발과 위증과 방관. 마녀는 이웃의 농작물을 해치고 아이들을 유괴하고 질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은 마녀의 처단을 받았다. 순진한 농민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고 해악을 끼치는 마을의 평화를 깨는 마녀의 존재를 좋아할 리가 없었다. 이 어리석은 농민들은 위정자의 실정에 다름 아닌 풍수해와 궁핍에 대한 책임을 결국 자신의 이웃, 자신의 처자에게 전가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많은 국가보안법 사건은 이웃 사람의 신고나 고발에 기초해 있다. 특히 막걸리 방공법, 막걸리 국가보안법 사건은 같은 자리에 있었거나 전해들은 이웃과 친구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으로 재판받는다는 것은 바로 패가망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수를 진 이웃 사람들이 상대를 파멸시키기에는 안성맞춤의 죄목이었다. 마녀재판이나 국가보안법 재판이나 일반 민중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역할을 해낸 것은 다를 바 없다. 바로 자신의 담 넘어 이웃과 마을 주민을 서로 의심하게 함으로써 학정에 대한 투쟁과 단결의 여지를 없애고 말았다. 국가보안법 현상의 정치적, 문화인류학적 의미. 마녀재판에 대해 많은 역사학자들이 단순히 16, 17세기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미신의 소산 또는 마녀 사냥꾼이나 판사들의 잔혹성에 대한 도덕적 분노를 서술해왔다. 베키, 한센, 레아 등의 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이성주의적 학자들의 견해에 단순히 동조하는 학자들은 없다. 오늘날 마녀재판에 대해서는 사회학자 또는 인류학자와 같이 다른 영역에서의 연구가 축적되고 가미됨으로써 더욱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또는 기소자들의 신분과 지위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개판 기록과 관련 문서들에 대한 분석으로 말미암아 마녀재판과 그 사회심리학적 현상에 대한 정교한 모습을 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와 분석은 결코 마녀개판의 공포감을 경감시키거나 잔혹성을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거 마녀재판의 기소자들의 광기와 악행만으로 설명하려는 인상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어느 인류학자는 마녀재판이 기도하였던 최종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를 추적하고 있다. 한번 마녀로 지목되면 혐의와 그에 대한 증거는 만들기에 달렸다. 위에서 본 것처럼 체포될 당시 피의자가 지나치게 냉정을 지켜도 또는 당황해해도 결국 마녀가 되기에는 마찬가지였다. 즉 서로 상반되는 태도와 반응이 마녀의 전형적 특성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두 명이 희생자가 아니라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희생자들이 생겨난 것이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희생양이었던가? 마녀사냥제도의 주된 결과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영주나 교황의 희생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단지 자기들이 마녀나 악마의 희생물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신네 암소가 낙태했다지. 당신네 밭의 귀리는 잘 크지 않는다면서. 당신네 포도가 씌어졌다면서. 당신의 자식이 죽었다면서. 당신네 울타리를 부수고 빚에 쫓달리게 하고 당신의 농토를 탐내는 자는 바로 당신의 이웃 마녀로 변한 당신의 이웃이다. 백성들이 가공의 적들을 격퇴하자는 힘찬 캠페인을 교회와 국가가 시작했다. 결국 마녀광이 지닌 실제적 의미는 마녀광난을 통해 중세 후기 사회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교회로부터 인간의 형태를 취한 가상의 괴물들에게 전가시켰다는 데에 있다. 고통을 당하고 소외되고 영세화된 대중들은 부패한 성직자들이나 탐욕스러운 귀족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미쳐 날뛰는 악마들을 저주하게 되었다. 결국 가난하고 무력한 부녀자들의 다름없었던 마녀들은 교회와 국가, 성직자와 귀족들의 정치적 무능과 부도덕에 대한 전가된 책임을 지고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성직자와 귀족들은 오히려 간파해내기 힘든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위대한 보호자로서 인식되었다. 더구나 마녀소동은 빈자와 무산자들의 가동 능력을 박탈하고 서로 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조장시키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이웃끼리 싸우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불신을 고조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마녀사냥제도가 유럽에서 제3시대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 운동이 들끓듯 일어나기 시작한 무렵에 이노센트 8세가 인준하였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법광란은 종교개혁의 후유증이 남아있을 때 그 절정을 이루었다. 메시아적 사회운동과 마법광란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별로 힘들지 않은 수수께끼를 풀게 한다. 즉 마녀재판은 이러한 메시아적 사회운동의 기세를 꺾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고 발전된 것이었다. 메시아적 신앙을 가진 타보르 종파나 제세레파 등은 그들의 메시아 신앙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마법을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에 척단되었다.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틀이었다. 이 틀은 끝없이 희생자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틀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승진과 출세라는 작은 동기를 벗어나 국가보안법이라는 틀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 법이 지향하는 체제와 그 체제로 인하여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보호막이 된 것이다. 가끔 조직계보와 함께 큼지막한 사진으로 상징되는 사건의 발표 때마다 그 사진의 주인공들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봉사하게 마련이었다. 때로는 반공심리를 자극시켜 선거에서 안정이구 세력의 표를 묶는 역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이용하여 사회의 무겁고 불안한 심리를 일으켜 쿠데타 권력의 안정과 정착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신의 권위에 대한 휴머니즘의 등장에 의하여 마녀재판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가치 부응에 의해 국가보안법의 위력은 약화되고 있다. 타산지석의 교훈 15세기에서부터 18대적 권위가 강화세기까지 3세기 동안 벌어진 광란의 마녀가 되고 그의 마녀재판만큼이나 공포로 가득 찬 인간 역사의 페이지는 없다. 서양의 마녀재판은 끔찍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어 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것은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시대에 벌어졌던 특수한 현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마녀재판은 그 규모와 잔인성, 기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현상이며 동시에 모든 사회가 저지를 수 있는 보편적 범죄이다. 한 사회나 국가도 일시적으로 집단적 히스테리에 빠질 수 있다. 바로 서양의 마녀재판과 우리의 국가보안법 소동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공정하고 이성적인 판단 대신에 적대와 분노, 그리고 선입견으로 한 개인과 집단에게 누명을 씌워 희생양으로 삼아왔다. 법과 재판이라는 형식이 존재하지만 그야말로 그것은 형식일 뿐이다. 실제로는 법과 재판의 형식을 빈 야만적 살인의 다름 아니다. 그것을 통하여 무력하고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단지 무지하고 변덕스러운 대중의 흥분이나 방관에 의해 이러한 억울함이 생겨났다기보다는 지배자의 면밀한 계획 아래 벌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그렇게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 어쩌면 그리도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는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무튼 서양의 마녀재판은 오랜 과거의 일이다. 이에 비하여 국가보안법 재판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비이다. 파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비극이다. 서양에서 바로 이 재판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는 데 힘써 마침내 가장 선진적인 사법제도를 이룩하였다. 그토록 잔혹하고 처참한 비극의 땅에서 인간의 과오를 줄일 수 있는 사법제도가 발전되고 정착될 수 있었단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라기보다는 필연적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상황에서 수세기 전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부녀자를 활용시킨 죄악이 더 이상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것으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중세 유럽에 나타난 마녀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타산지석의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도 문명의 탈을 쓰고 이 야만의 짓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